1645년 4월 26일 새벽 창덕궁에서 한 사람이 숨을 거뒀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였죠. 그의 나이 겨우 33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시기였습니다. 소현세자는 불과 석 달 전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청나라에서 8년간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조선으로 귀국한 지 겨우 3개월 만의 일이었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학지를 앓다가 승하하였다고요. 학질. 오늘날의 말라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거든요. 혹독한 심양의 겨울을 8년이나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따뜻한 봄날 조선에 돌아와서 갑자기 학질에 걸려 죽었다는 게 납득이 됐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 강씨는 곤장을 맞아 죽었고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차례로 의문사했습니다. 왕세자의 가족 전체가 3년 만에 완전히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이었죠. 훗날의 효종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학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37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조선 최대의 미스터리. 소현세자의 죽음. 그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소현세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612년에 태어난 소현세자는 인조의 장남이었습니다. 11살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차기 왕이었죠.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겁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고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가게 됐죠. 인질이었습니다. 심양. 지금의 선양이었는데 그곳에서 소현세자는 8년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 그 8년 동안 소현세자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청나라 궁정에서 그는 서양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아담샬이라는 예수회 신부였는데 소현세자는 그에게서 서양 과학과 천문학을 배웠죠. 망원경도 처음 본 게 이때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소현세자는 서양 문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주교 서적도 탐독했고 서양식 화포 제작법도 배웠다고 하죠. 단순히 배우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조정에서 외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를 중재하고 포로로 끌려간 조선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했죠. 청태종도 소현세자의 능력을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1644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으로 천도했습니다. 소현세자도 북경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는 더 많은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도입하겠다는 꿈이었죠. 서양 과학 기술로 조선을 개혁하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1645년 1월 드디어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서양 서적들과 과학기구들을 가득 실은 진마차와 함께요. 아담샬 신부에게서 받은 천리경과 자명종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환영이 아니라 냉대라는 걸. 그리고 겨우 석 달 뒤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소현세자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그런데 재회의 순간이 이상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세자를 접견했다는 짧은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죠.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인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조에게 병자호란은 평생의 치욕이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굶주리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찧었던 그날. 인조는 그날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청나라에서 8년을 보내며 소현세자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청나라는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라 새로운 천하의 주인이었고 조선은 그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인조는 여전히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배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북벌을 꿈꿨죠. 반면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협력하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물건들이었습니다. 천리경, 자명종, 천주교 서적들. 인조가 보기에 이건 오랑캐의 물건이자 사교의 증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조가 세자의 서양 물건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조정 대신들은 소현세자의 개혁 사상을 위험하게 봤습니다. 유교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소현세자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반면 동생 복림대군은 아버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청나라를 배척하고 북벌을 주장했죠. 인조는 점점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도 문제였습니다. 강씨는 심양에서 청나라 관리들과 너무 친하게 지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인조는 이미 며느리를 믿지 않았죠. 이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따갑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4월이 왔습니다. 귀국 후 석 달. 소현세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자빈 강씨였습니다. 인조는 며느리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심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나라 관리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추궁했죠. 실록에는 세자빈을 국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문. 고문을 동반한 신문이었습니다. 왕세자의 부인을 고문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인조는 며느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곤장을 맞았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현세자 본인이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너무 친하게 지냈다고 서양 물건들을 가져왔다고 꾸짖었죠. 조정 신하들 앞에서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측근들도 하나둘 제거됐습니다. 심양에서 함께 지냈던 신하들이 탄핵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소현세자를 보좌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4월 중순,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고열과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학질의 증상이라고 진단됐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질은 보통 여름과 가을에 유행하는 병입니다. 4월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었죠. 더구나 소현세자는 한양에 도착한 이후 모기에 물릴 만한 곳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침을 맞은 직후 증상이 더 악화됐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실록에는 침을 맞은 뒤 귀와 코에서 피가 흘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침 시술의 결과일까요?
소현세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흘도 안 돼서 말입니다. 건강했던 33의 남자가 고작 열흘 만에 죽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4월 26일 새벽, 소현세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인조는 아들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세자가 승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죠.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보통 왕세자가 죽으면 성대한 국장을 치릅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부검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족이 갑자기 죽으면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경우 그런 절차가 생략됐죠. 왜 그랬을까요?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있었던 걸까요? 공식 사인은 학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학질, 즉 말라리아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고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오한과 발한이 동반됩니다. 심하면 황달이나 빈혈이 올 수 있죠. 하지만 코와 귀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의 증상을 보면 어떤가요? 실록의 기록입니다. 침을 맞은 뒤 귀와 코에서 피가 흘렀고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겼으며 급격하게 쇠약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자들이 이 증상을 분석했습니다. 2007년 한 역사학자와 의학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은 말라리아보다는 급성 중독 증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비소 중독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비소 중독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급성 비소 중독은 구토, 설사, 복통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출혈이 발생하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급사하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소현세자를 치료한 의원은 이형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조의 측근이었죠. 실록을 보면 이형익이 침을 놓은 직후 소현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에 뭔가 묻어 있었던 걸까요? 조선시대 침술은 매우 정교한 의술이었습니다. 숙련된 의원이 침을 놓았는데 귀와 코에서 피가 쏟아진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병을 앓은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불과 열흘이었죠. 학질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병입니다. 급성으로 악화되더라도 2주 이상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비소 중독이라면 설명이 됩니다. 다량의 비소를 섭취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사망할 수 있거든요. 부검이 없었다는 것도 결정적입니다. 조선시대 법전인 대명률에는 왕족의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검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의 경우 더욱 그랬죠. 그런데 소현세자의 경우 이 절차가 완전히 생략됐습니다. 인조는 세자가 병으로 죽었으니 검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정 신하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이상하지 않나요? 1994년 한 의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유해를 발굴해서 현대과학수사기법으로 분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뼈에 남아있을 비소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왕릉 발굴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역사적 논란을 우려한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학적 증거를 확보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정황 증거들은 남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증상들, 이상한 치료 과정, 생략된 부검, 그리고 소현세자 사후에 벌어진 일들까지요.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소현세자가 죽고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동생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불과 2달 뒤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됐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인조가 죽자 그는 왕위에 올랐죠. 효종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왕위는 소현세자의 아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세자가 죽으면 세손이 왕위를 잇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장남 석철이 당연히 다음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손자를 세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원손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석철은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충분히 세자가 될 수 있는 나이였죠.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더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자식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었거든요.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의심했죠. 반면 복림대군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청나라를 배척하고 북벌을 주장했죠. 유교적 질서를 지키려 했고 서인, 신하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소현세자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먼저 죽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3개월 뒤였죠. 인조는 며느리를 사사했습니다. 곤장을 쳐서 죽인 겁니다.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록에는 간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만으로 왕세자의 부인을 죽인 겁니다.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됐습니다. 석철, 성린, 석견. 10살, 8살, 5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제주도 끝까지 보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차례로 죽었습니다. 장남 석철은 1656년에 죽었습니다. 21살이었죠. 공식 사인은 병사였지만 독살설이 있습니다. 차남 성린도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막내 석견은 1661년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21살에 의문사했죠. 소현세자의 후손은 이렇게 모두 제거됐습니다. 효종은 안정적으로 왕위를 지켰습니다. 북벌을 준비했고 군사력을 강화했죠. 역사는 그를 명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효종은 정말 형의 죽음에 대해 몰랐을까요? 조카들이 제주도에서 하나둘 죽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조실록을 편찬한 사관들도 의심했습니다. 실록 곳곳에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명확하게 쓸 수는 없었죠. 왕을 고발하는 기록이 될 테니까요. 진실은 궁궐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3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고 실용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죠. 만약 그가 왕이 됐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귀국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의학적 증거들은 독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학질로 보기엔 증상이 너무 특이했고 진행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빨랐죠. 침시술 직후의 출혈, 피부의 검은 반점, 이 모든 게 비소 중독과 일치합니다. 정황 증거도 많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의 갈등, 세자빈에 대한 고문, 서둘러 치러진 장례, 생략된 부검, 그리고 가족 전체의 제거까지.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단 하나 과학적 증거가 없을 뿐이다라고요.
그 과학적 증거를 얻을 기회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소현세자의 묘는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그곳 지하 깊은 곳에 진실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파헤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근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살았다면 조선은 일본보다 먼저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 200년 뒤에 올 또 다른 침략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소현세자는 죽었고 그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조선은 보수적인 길을 걸었고 결국 200년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은 소현세자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학질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독살이었을까요? 만약 독살이 맞다면 누가 명령했을까요? 인조였을까요? 아니면 복림대군과 서인 세력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됐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소현세자의 아들들, 제주도에서 사라진 새 왕손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소현세자의 의문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